환급특례법 내용 간단합니다. 이번 시간 안에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말 그대로 환급이에요. 관세 환급이에요. 관세 환급에 대한 특별한 법이다. 그래서 환급특례법인데 결국 최초로 어떠한 우리가 제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최초로 우리나라엔 부존 자원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재료들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내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럼 우리가 A라는 제조 기업이니까 열심히 관세를 낸 원재료를 바탕으로 X를 만들었어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X를 수출했어. 이 경우에 그럼 X는 수출했어. 외화 획득을 해주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얘 안에 들어가 있는 관세, 예를 들어 원재료 A, 원재료 B, 원재료 C가 있으면 각각의 관세를 내고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수출되었을 때 이 X 안에는 A, B, C가 다 들어가 있죠. 그 관세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그 관세를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출이 환급해 줄 수 있는 수출이고 어떠한 원재료가 환급이 가능한 원재료이고 관세의 정의는 무엇인지 우리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있어서 관세의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환급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특례를 좀 두고 있다 해서 환급특례법이에요. 1시간 안에 끝내보죠. 그죠? 사실 이것도 길게 배우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목적상으로만 접근하고 딱 나무들만 봅시다.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용어의 정리는 언제든지 중요해요. 자, 1호 관세 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소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중요한 건 이 해설이 더 중요해. 부가가치세는 관세 등 안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포함되지 않아.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이고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한 두어 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뭐 가산세나 과태료 이런 것들, 뭐 벌금 이런 것들, 제재 성격의 어떤 금액들은 환급되는 관세가 아닙니다. 되겠죠? 당연히 제재 성격으로 두드려 팼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수출 나갔다고 다시 돌려줘요? 그럴 순 없잖아. 그죠? 그래서 관세 등에는 부가세, 그리고 가산세, 과태료 등은 관세 등에서 제외한다. 이 해설이 더 중요하고 자, 수출 등이란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환급 대상 수출 요 법제 4조가 뒤에 보시면 환급 대상 수출입니다. 그래서 환급 대상 환급이 가능한 수출이 정해져 있어요. 환급특례법에. 그거에 해당하는 수출을 했을 때만 환급을 해줘. 그래서 그거만 말한다. 3호 수출 등의 용도에 적용되는 물품을 우리는 수출 물품이라고 부르고요. 자, 4호 소요량이란 수출 물품은 생산 하는데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무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자, 포함해라 동그라미 하시고 만약에 소요량에 네모 박스 치고 저한테 문제를 내라고 한다면 저는 방금 동그라미 친 여기에서만 출제를 시킬 겁니다. 손무량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티셔츠를 만들려고 그래. 그럼 이렇게 만들겠죠?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럼 이거는 원래 물품이잖아. 근데 이 부분이 남죠? 지금 겉에 이 부분이 남을 거 아니야. 얘가 손무량입니다. 즉, 이 물품을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쓰긴 써야 되는데 결국 버려질 수 있는 부분. 근데 얘네들이 없으면 천을 애초에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천은 이렇게 네모난 거 만들고 여기에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야지. 그죠? 이렇게 버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손무량이에요. 그래서 포함한다. 자, 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자, 환급은 누가 받느냐? 환급의 관세 환급을 지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받는 주체는 1번 수출자나 2번 생산자예요. 여기가 뭐 신고인, 뭐 수입자 이렇게 표현되면 틀리는 겁니다. 물론 수출자도 한때는 수입자였겠죠. 근데 우리 무역규범 시험은 뭐다? 틀린 그림 찾기다.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출자. 이 자리에 수입자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왜? 가장 공부 잘하시는 분들의 대답은 아니 그냥 법에 수출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수입자면 안 되죠. 이게 정답이야.
근데 자주 이제 시험에 떨어지시는 분들의 답변. 아니, 이 수출자가 과거에 관세를 냈으니까 돌려받는 거 아닌가? 그럼 이 수출자를 과거의 수입자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수입자가 아닌가? 이게 틀린 건가?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지 않아. 뭔 말인지 알죠? 그게 절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스마트한 거랑 좀 집착하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 문구들에 집착을 해. 스마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되겠죠? 합격합시다, 우리. 저거 막 집착하지 말고. 이 문구 하나하나에. 6호 정산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일정 기간별로 일괄 납부할 관세 등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기하는 것을 말한다. 6호는 안 읽어주셔도 되겠네. 자, 환급 대상 원재료. 어떤 원재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급 대상으로 봐줄 것이냐. 결국 이 원재료를 바탕으로 제조기업에서 열심히 뚝딱뚝딱 제조를 해서 완성품 X를 만들고 이 완성품 X가 수출이 될 때 X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원재료들 수입 시에 포함되어 있는 관세를 환급해 주겠다. 이게 환급특례법인데 그럼 환급 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어야만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겠죠. 얘는 사실 보세공장 원재료랑 비슷해. 186조, 관세법 186조를 확인하시면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랑 비슷합니다. 사실 똑같아요.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자, 일단 볼까요? 1호. 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해야 얘는 원재료로서 할 수 있고 환급 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고 자, 생산은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예를 들어 A랑 B라는 화학 물질이 섞여서 C가 되는데 이 공정 중에 B가 날아가 버리면 C 안에는 B는 없겠죠. B는 없을 거 아니야. 다만 B가 없으면 절대로 A는 C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이 공정 중에 필요하다면 얘는 환급 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겠죠.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을 텐데, 그죠? 보세 공장 원재료에서 배웠잖아. 그죠?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환급 대상 원재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 붕어빵이 수출물품 X야. 그래서 붕어빵을 만들 때 붕어 크림, 붕어 틀, 팥 안고 이런 걸 수입해서 만들면 팥을 수입할 때 관세, 붕어빵 틀을 수입할 때 관세, 붕어빵 크림을 수입할 때 관세는 나중에 붕어빵이 완전체가 돼서 수출할 때 모두 다 환급받을 수 있지만 붕어빵을 만들 때 잘 만들기 위해서 그 붕어빵 틀에다가 막 그리스 칠 할 수 있잖아. 식용유 칠. 그런 것들은 이런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라고 보고 환급 대상 원재료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붕어빵 틀을 잘 뒤집으려고 그 윤활유 같은 걸 뿌리는 건 환급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도 또한 수출용 원재료고. 자, 2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출물품이 환급 대상 원재료가 돼요. 이건 뭐냐면 사실 약간 중개무역을 지원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렌즈를 100달러에 사. 근데 이 물건 그대로 20달러 얹혀가지고 120불에 팔아. 우리나라 어떤 김삿갓이 있겠지. 아주 장사 잘하는. 그런 애들도 환급 다 해준다는 거야. 왜 그럴까? 일단 환급특례법에 요거는 기억 좀 해두세요. 법엔 나와 있지 않지만 환급특례법의 제1의 목적은 외화 획득을 하는 수출 지원이 1의 목표입니다. 환급을 해줘서 제조기업 육성 이런 게 아니라 외화 획득했어? 제조기업이든 아니든 환급해줄게 라는 게 제1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부산에 소재하는 김삿갓이 일본으로부터 100원짜리 사서 120원에 중국에 팔면 우리는 외화 얼만큼 벌어요? 20달러 정도 벌잖아. 그죠? 어차피 달러로 결제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제조 기반 하나도 없어도 사실 환특법에서 도와주는 애지. 그죠? 환급해줄게. 이렇게. 그리고 또 관세 소비세적 측면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만들어서 나갔대. 한국에서 소비는 없었던 거야. 그죠? 생산 공정 중에만 있었던 거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환급이 적절하다라는 거죠. 자, 대체 환급. 자,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되는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수출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참 사실 어려운 개념인데 사실 다른 사람들을 좀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무를 안 해본 관세사가 하는 설명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한 채로 가르쳐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수험생도 모를 때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 목적성으로는 일단 구분하지 아니하고 요거를 구분하고 이렇게 고쳐서 출제하면 틀린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물품 만드는데 볼트, 외국산 볼트가 A가 들어가. 그리고 국산 볼트가 그래 똑같아. 얘도 A야. 대체 사용도 가능해.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도 있고 대체 사용도 다 가능해. 이런 경우에 얘가 한 50개 들어가 있고 50개 들어가 있어. 얘 만들 땐 그러니까 근데 이 볼트 같은 거는 워낙 작으니까 외국에서 샀든 국내산에서 샀든 다 한 라인에다 섞어버리잖아요. 한 바구니에 섞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볼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원래는 외국 물품 얘만 들어올 때 관세를 냈잖아요. 얘는 관세를 냈을 거 아니야. 들어왔을 때. 환급특례법의 전제는 일단 관세를 낸 물품에 대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환급이 낸 거에 대해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든 전제는 관세를 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세를 낸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환급특례법은. 근데 국산 볼트는 관세가 냈어요? 얘는 관세 안 냈다고. 근데 이 50개가 한 바구니에 이렇게 볼트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A를 만드는 공정에서 아무거나 작업자들이 꺼내 쓴다고. 그럴 때는 보시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100개를 만들 거잖아.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야 외국산 볼트 어딨어?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생산 공정에서 볼트 하나까지 외국산 나누고 국내산 나누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가격상고 조달해가지고 한 바구니에 부어가지고 라인이나 쫙 깔아버려서 작업자들이 꺼내 쓰기 쉽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중소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금 이 A를 만들 때 결국에는 뭐 외국산 볼트, 국산 볼트 100개를 다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환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외국산 원재료랑 국산 원재료는 구분을 못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럼 100개를 전부 다 수출용 원재료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과다 환급이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왜? 여러분들은 이제 문구로만 접근해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실무를 해보면 이 수입을 했으면 수입신고 필증이 나오잖아요. 수입신고 필증이 이 50개에 대해서밖에 안 나와. 얘는 수입신고 필증이 없잖아. 국산 원재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얘가 100개를 다 썼을 때는 결국에는 쓸 수 있는 수입신고 필증은 50개밖에 없어. 그래서 생산 공정 중에서는 아무거나 다 갖다 써도 결국에 환급받을 때는 수입신고 필증 50개 있으니까 50개 환급받겠습니다 라고 세관에 제시를 하기 때문에 결국 과다 환급은 일어나지 않아요. 되겠죠? 안 돼도 좋아. 안 돼도 좋은데 그럼 이건 기억하고 갑시다.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도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